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연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뉴스캐스터가 네이버와 카카오 현재의 주가 상황과 앞으로 실적 전망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오늘 네이버가 이 최대 규모 인수 소식에도 불구하고 9%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네, 이는 아마 목표가 하향 리포트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이버 최근 주가 하락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를 더 바닥으로 이끄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시티증권이 네이버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2단계나 하향했습니다. 중립도 건너뛰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32만 8천 원에서 17만 원으로 무려 48.2%나 내려잡은 겁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 하향은 흔한 일이지만 이 2단계 하향은 매우 드문 일이기에 시장의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티증권은 하향 근거로 3가지를 댔는데요. 먼저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 미국 알파벳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15.2배, 메타가 10.1배, 알리바바가 9.7배, 텐센트가 16.8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네이버에 22.8배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는 광고 부문이나 패션 카테고리에서 카카오나 쿠팡과의 경쟁으로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터넷 쇼핑몰의 시장에서의 지원금 삭감 역시 스마트 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감원을 하는 것과는 달리 유연한 고용이 잘 되고 있지 않아 이 비용 관리 부문 역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JP모건마저 네이버의 목표가를 27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이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네이버 오늘 2조 원을 들여서 미국판 당근마켓이라 불리는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포쉬마크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잠시 후 이슈 추적 파트 2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나온 시티와 JP모건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에 주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내림세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음봉크게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낙폭 확대하면서 8.7%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네이버와 카카오 이 오픈 채팅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 수익 창출에 나서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실적 개선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먼저 네이버부터 알아보시죠. 3분기 매출 2조 9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3,549억 원으로 1%가 늘어날 것이란 시장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도 한번 살펴보시죠. IBK 투자증권은 이북 재팬과 라인 망가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야후 재팬에서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했고 일본 내 커머스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동종업계 밸류에이션과 지홀딩스의 지분 가치 하락을 반영해서 목표가는 31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한국투자증권은요. 이익 창출 능력이 높은 광고와 커머스 매출의 회복이 이뤄지면서 이익 성장률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또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 하반기까지는 의미 있는 회복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 보며 목표가 33만 원으로 내려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의 3분기 실적 전망도 알아보시죠. 3분기 매출 1조 9,5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1,985억 원으로 18%가 증가할 것이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카카오에 대해서 최근 4분기부터 좀 의미 있는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광고나 커머스, 웹툰 등 매출 전반의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을 축소하고 연말에 신규 광고 상품을 내놓으면서 수익성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에야 돼야 될 것이라고 보면서 목표가 9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IBK 투자증권도 역시 목표가는 하향했지만 4분기부터 카카오톡 프로필 탭과 오픈 채팅을 통해서 이 광고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는 뉴욕 증시의 후풍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7%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네이버가 하락폭을 키우면서 함께 파란불로 물들었습니다. 그래도 장중 저점보다는 낙폭 줄여가는 가운데 현재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현재의 주가 상황과 실적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이버가 북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했습니다. 네이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왜 인수를 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바이오부 고용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욱 기자, 네. 이 네이버가 역사상 최대 규모를 들여서 인수합병을 진행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 금액을 들었는 겁니까? 네, 우리 돈으로 했을 때 총 취득 금액은 2조 3,400억 원가량입니다. 달러로 하면 16억 달러인데요. 네이버는 포시마크의 순 기업 가치를 주당 17.9달러, 총 12억 달러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시마크가 갖고 있는 현금 5억 8천 달러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포시마크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생소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판 당근마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업입니까? 네, 포시마크는 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가 결합된 플랫폼입니다. 2011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국내 당근마켓이나 인스타그램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판매자라고 했을 때 판매자가 판매를 하는 걸 이 플랫폼에서는 옷장을 공개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옷을 찍어서 SNS 같은 곳처럼 이제 올리면 저와 옷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저를 팔로잉을 하고 또 원하는 제품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와 대화도 하고 가격도 흥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고거래 형태가 원하는 제품을 보고 판매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여기서는 자신하고 취향이나 체형이 비슷한 판매자를 정하고 상호 믿음을 통해서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는다는 게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도 많지 않습니까? 왜 굳이 네이버가 이 포시마크를 선택한 겁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나스닥에는 더 리얼이나 스레드업 같은 플랫폼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핵심은 포시마크가 시장 1위 사업자라는 겁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대규모 사용자를 보유한 북미 1위 패션 C2C 플랫폼인 포시마크와 함께 하게 되면서 북미 MZ세대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는데요. 포시마크의 연간 거래액은 18억 달러, 총 이용자가 8천만 명에 달합니다. 어떻게 1위가 됐느냐, 세부적인 서비스를 살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언급한 경쟁사들을 중고 물품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물건을 받아서 사진 촬영이나 가격 책정, 판매, 배송과 같은 이제 과정들을 처리하는 중고품 위탁 판매 기업입니다. 하지만 포시마크는 이런 과정을 판매자가 직접 하죠. 구매자와 직접 소통도 하고 이런 소셜미디어 기능 때문에 이용자 한 명당 평균 접속 시간도 25분으로 이용이 활발합니다. 또 전체 이용자의 80%가 MZ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매자의 52%는 판매자가 되고 또 판매자의 48%는 판매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재구매하는 데 쓰는 이런 선순환 구조도 갖고 있습니다. 당근마켓과 달리 지역 제한도 없습니다. 네, 포시마크의 이제 차이점은 알겠고 그럼 구체적으로 좀 사업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네이버가 이 최대 규모를 들면서까지 인수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거래 수수료가 핵심 수입원입니다. 예. 15달러 이상의 제품을 거래할 경우에는 판매자로부터 20%의 수수료를 받고 그보다 저렴한 제품에는 2.9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제 광고 수익은 없는데 앞으로 이 모델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지난해 매출이 3억 3천만 달러였는데 앞으로 3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운영 효율성 제고로 연간 3천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와 또 검색 기술 등을 활용한 시너지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5년 재무 지표를 보면 2020년을 빼고는 영업 손실이어서 수익성 확보는 숙제입니다. 네이버는 여기에 대해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시장 1위 사업자를 인수한 건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거시적인 환경도 그렇고 달러도 상당히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빅딜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시선인데요. 예. 그 네이버는 그 유사한 기업들의 그 매각과 비교를 하고 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을 했을 때 16억 달러는 적정 범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그 포시마크의 주요 경쟁사 중 하나가 16억 달러에 매각이 됐는데 매출이 지금 포시마크의 그 5분의 1도 안 되는 회사였다는 겁니다. 또 이제 포시마크의 자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외부 자본시장 환경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낮아진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제 좋은 회사를 매력적인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은 이 네이버의 최대 규모 인수합병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용욱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플랫폼주 투자 의견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네이버 특히나 많이 빠졌어요. 네이버와 카카오 봤었을 때 최근 들어 20% 넘게 하락을 했는데 특히나 이 네이버 오늘 대규모 빅딜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지 않은데 플랫폼주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플랫폼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이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금리를 통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계속해서 디스카운트를 받는 요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오는 시점, 특히 연준이 11월 달에 75bp 그리고 12월에 50bp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성장주가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다만 포시마크 인수와 관련해서 네이버의 과도한 주가 하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시마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커머스 사업이 네이버가 해외 진출이라든가 아니면 연령층을 확대한다던가 그리고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업을 늘려가야 한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번 인수합병이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당장의 매크로 환경에서 금리가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물가가 올라오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인수합병으로서 현금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은 좀 많이 과도하게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시마크와의 인수가 시너지가 이제 그 수치화가 될 수 있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주가도 점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주가 하락은 조금 과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 시장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50선까지 내려앉았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다행히 강한 반등 속에 2200선도 회복을 했어요. 이 영국의 감세한 일부 철회 소식에 뭐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했는데 이게 단기성으로 끝날까요? 아니면은 좀 반등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희는 단기성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은 영국 쪽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 아무래도 감세를 철회하면서 큰 금융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된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연준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나 실업률이 올라오는 부분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은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영국발 감세를 철회한 부분은 이제 가장 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가 됐지만 당장의 뭐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을 이끌 만큼 원동력이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페드의 피봇 기대감도 고용 지표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경기 침체를 감안해서라도 물가를 대응하겠다라고 말한 만큼 9월 아직 물가 지표가 나오기도 전에 과도하게 페드 피벗을 기대하는 것은 좀 이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이제 가장 핵심은 7일날 발표되는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 지표인데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고용 지표가 좀 기대치를 대폭 밑돌아야지 이 연준의 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좀 늦출 가능성도 있는데 이 고용 지표 관련해서 좀 어떤 포인트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에서 나오는 예상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고용자 수가 9월 달에 같은 경우는 민간 부문이 22.5만 건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월치가 30.8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건에서 20만 건으로 줄어드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5개월 연속 계속해서 30만 건을 웃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22만 건까지는 아니라도 25만 건이나 26만 건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사실 시장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고용 시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연준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더 강하게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용 지표가 아직 발표되기 이전에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발표되고 있는 예상치를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나 긍정적인 낙관적인 뷰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달에 이제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요. 이 물가
물가지표 역시도 9월은 계절적으로 교육비가 상승하는 계약 시즌이다 보니까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물가지표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매크로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죠.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이 하루 평균 100만 배럴 이상 이 최대 규모로 이제 합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최근에 물가 지표가 좀 많이 헤드라인 기준으로 떨어졌던 이유가 이제 유가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가의 하방 경직성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수요가 둔화되면서 조금씩 이 수요에 따른 유가의 하락 압력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 공급 측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에서 저희는 추가 감산의 합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도 추가 감산을 결정했지만 11월에도 추가 감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공급 측의 타이트함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겨울부터는 이제 난방 시즌이다 보니까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라는 부분도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80달러 선은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미국 고용 지표 발표고 뭐 이제 이 미국 국채 금리도 급락한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제 단기성으로 이제 작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번 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물가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반등을 오히려 추매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략적으로 봤다면 어떤 섹터를 산다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화시키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고요. 그 안에서 좀 더 본다면 에너지 섹터가 그나마 유가가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겨울철 난방 시즌이겠다 보니까 수익성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에너지 섹터가 그나마 긍정적이고 여전히 경기 방어적으로 좀 접근하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중소형주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에 따른 차별화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요. ETF나 이런 바스켓으로 중소형주를 담아가기보다는 좀 더 종목 관점에서 실적을 보고 그렇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번에 호재가 일단 단기성 이벤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좀 저희 뷰에서는 하방을 어디 정도까지 그럼 보십니까? 네, 저희 NH투자증권에서는 일단 하단을 이제 2070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2100선이 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의 랠리에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